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FOMC가 이렇게 시장의 훈풍을 끌고 오게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간밤 미증시 또 한 번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오랜만에 최고의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이후, 나스닥은 7월 이후, S&P 500 지수는 4월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모두 1%대 상승폭 시원하게 그리고 견조하게 쌓아 올린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연준에서 고용 데이터 식지 않고 있는 것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내놨었는데 노동 지표가 나온 것을 살펴보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정도 나오면서 7주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실업을 해서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배드뉴스, 굿뉴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고용 데이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확인을 하면서 국채도 안도랠리를 함께 펼쳐줬습니다. 10년물, 30년물, 장기물을 위주로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노동지표 하나 더 챙겨보면 노동 생산성이 4.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인건비는 줄어들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면서 생산성도 함께 늘어났다는 건데 이 부분도 역시 국채금리 수익률의 급락세에 함께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내리면서 달러 인덱스 소폭 하회했고요. WTI 원유 선물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함께 볼까요? 2.4%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MD가 전일 1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다소 간출해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스타벅스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이 1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컨센서스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역시 10% 가까운 상승폭, 시장의 반등과 함께 시원하게 누려줬습니다. 모더나는 반면에 실적으로 울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때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모더나죠. 그런데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6.5% 낙폭을 시연해냈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파월 의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탐욕지수 보시면 32포인트, 한 달 전에 19포인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투심이 개선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빅스지수도 20을 계속해서 넘어가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15포인트 선에서 그나마 좀 완화된 투심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선 테슬라가 6%대 상승폭을 시연을 해내면서 그동안 좀 주춤했던 전기차 다시금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자, 미 국채금리 수익률 10년물, 30년물 위주로 낙폭 크게 시연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2년물은 오히려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장기물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11월 랠리 더 강력하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한 달 사이에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파생 상품이죠. TMF를 매수하고 있는 서학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함께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연간 수치로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43% 하락 흐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는 영국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금리를 무섭게 올려왔던 14차례 정도, 14번 정도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영란은행도 2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놨습니다. 앞서서 유럽도 금리 동결, 미국도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추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이렇게 초록불을 켜게 된 배경으로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추세와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도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가
기준금리가 최대 75bp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거기다가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7에서 8% 시대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공포 섞인 말도 내놨는데요. 자, 이 발언, 다만 실제로 이렇게 간다라는 예측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죠. 애플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계속해서 시총 1위 탈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애플인데 일단은 장중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2%가량 상승을 하다가요.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시간 외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았습니다. 3%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 매출이 좀 아쉽게 나오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전년 동기로 치면 34%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래도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던 맥북에 새로운 어떤 성능의 칩을 탑재를 하기보다는 이전에 탑재를 했던 M2 칩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 맥의 매출 부진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체크가 되고 있고요. 요즘 애플워치 많이 또 차고 다니시는데 웨어러블 매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역별 성장 추이를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중국, 일본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애플의 성과가 부진했다라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체크가 됐고요. 컨센서스를 뛰어넘긴 했습니다만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애플입니다. 오늘 국내 애플 관련주들 상당히 또 많은데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의 급상승을 또 끌고 왔던 두 기업이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물론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매출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 먼저 살펴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타나고 있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23년에 조정 수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흐름이 좀 하락으로 나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라이릴리인데 앞으로 이 가이던스 조정이 일라이릴리의 주가에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주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성장세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지켜보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은 이렇게 또 어닝 시즌 중요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리고 전기차 업종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어요. 예, 미국도 좋았고 어제 우리 시장도 좋았습니다. 장중 내내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얼마나 올랐는가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인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냉정하게 볼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겠죠. 코스피 어제 1.8% 올랐습니다. 올라서 여기. 코스닥 지수는 어제 4.6% 급등했습니다. 급등해서 여기. 사실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양시장 낙폭 부분이요. 올 초에 상승했던 부분의 80~90%를 지금 다 뱉어내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워낙 이제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해석 부분도 일리는 있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주가의 차트를 보면 더 크게 와닿긴 합니다.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올 들어서 뜨거운 상승세를 시연한 이후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제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위치는 여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배터리 대장주인 LG 에너지솔루션은 더 아쉬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 반도체 부분은 흐름이 조금 다르죠. SK 하이닉스 4.2% 올라서 여기 1년 차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반도체의 흐름이 왜 다른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따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일단은 눈부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죠.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아직은 흥부는 금물이라는 목소리가 대다수였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어제 반등은 금리 부담 완화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판단된다. 장 색깔 반전으로 보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SK에서는 어제 같은 장세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다. 어제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어제의 반등은 방향성 베팅, 그러니까 상승한다의 베팅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구도가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래대금 둘 합쳐서 조금 늘긴 했는데 14조 원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등 강도에 비해서 거래 대금 자체는 아직 부진한 상황. 다만 이제 기회 요인으로 꼽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숫자죠. 10월 수출 지표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세에 주목을 하자. 이런 코멘트 같이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증시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수급 유입 추가적으로 기대는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긴축된 금융 여건이 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 미칠 불확실성은 크다. 다시 시장은 경제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코멘트 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의 의미 아세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이런 말이나 작은 행동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대상의 아주 작은 그 메시지도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온다.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죠. 증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등주인데요. 왜 그 의미가 큰 게 1등주가 아니라 2등주일까요? 유가증권 시장의 시총 1위는 불변의 1위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1위랑 워낙 크게 납니다.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런데 2위 자리는 주기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에 한번 볼까요? 시총 2위, 1999년에는 SK텔레콤, 통신이죠. 2007년에는 포스코, 철강이었습니다. 2011년 현대차, 자동차였고 2016년 SK 하이닉스, 그때 반도체 붐 있었고요. 2022년 LG 에너지솔루션, 작년에 2차 전지가 그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보면요. 그 시기마다 가장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군을 끌고 갔었던 그 산업, 기업이 대표적인 주자가 2위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뀌었는데 한 5년 정도 텀을 두고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었던 역대 성장 산업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등주의 의미고요. 그런데 어제 1위랑 2위 자리가 2위와 3위 자리가 잠시 장중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웬만하면 2위 자리에 올라오면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성장군을 이끌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투자를 할 때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와서 이 자리를 굳힌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 시장의 성장 주도주 군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투자를 하실 때 관전 포인트 겸 투자의 가늠자 역할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우리 시장의 반등의 힘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장 미국 이제 긴축 종료에 들어갔을 걸이라는 FOMC의 코멘트를 그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 부분 다 정리해드렸었죠. 미국은 갑자기 분위기 긴축 종료 그 신호탄을 빌 에크먼이 쏘았습니다. 원래는 장기채 숏배팅을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갑자기 아주 오랜만에 숏커버로 돌아서면서 금리 미국 연준 더 안 올리나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확실히 CME 패드워치 보시면 금리 동결
베팅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 이사 발언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이 동결 베팅이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이 금리 동결기에 어땠는가를 보셔야 할 텐데, 지난주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과거에 미국 세 차례 금리 동결기가 있었는데 빨간 선이 우리 시장 상승했었던 시기입니다.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했었던 확률상 때가 높았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환호를 했던 겁니다. 긴축 사이클 종료가 확실시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못 박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장기채 이제 금리가 미국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딱 그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지수는 올랐고 금리 하락에 따라서 금리 상승의 최대 피해주였던 성장주 그리고 낙폭 과대 군들이 자율 반등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특히 의료, AI, 로봇, 미디어 군들이 눈부신 반등 보여줬고요. 금리 상승기에 오히려 더 강했었던 그런 섹터, 가치주, 방어주는 금리 하락을 하자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 거죠. 은행, 보험, 통신, 유틸리티, 음식료, 유통, 소비재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제가 뭐 산업별 이슈들 쭉 정리를 해드리고 종목별 흐름들까지도 막 정리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기인하는 요소가, 팩터 자체가 지금 산업군의 이슈가 아니라 이러한 금리 팩터로 다 같이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확인을 했었던 것, 2차 전지의 반등, 우린 이를 통해서 어떤 걸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급락할 때 공매도 금지 가능성에 시장을 주목하는구나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금지 가능성이 주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숏커버 물량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의 반등을 엿볼 수 있었고요. 자, 로테이션과 다른 결, 이제 한 가지는 반도체입니다. 명확한 명분이 있죠. 이쪽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이 바로 반도체일 겁니다. 어제 반도체 상승을 견인했던 세 가지 이슈들 다 정리를 해드렸죠.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10월 디램 낸드 가격 2년 만에 동반 상승 세를 시현했고 AMD에서는 AI 칩의 매출 전망 밝히면서 여기에 환호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HBM 그 첨단 반도체 밸류체인들 다 정리해드렸죠. 모두 급등 나왔습니다. 퀄컴 호실적 안에서 그 휴대폰, 스마트폰 재고 소진에 대해서 이제 낸드의 스파가가 반등을 강하게 보였다라는 점까지 어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어제 모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유입됐습니다. 이게 연속성을 띠게 될까? 다음 주에도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들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양시장 주체별 매매 대금인데 개인이 팔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서 담았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기관 쪽에서도 하루 이틀 좀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금투에서 대부분 물량을 받아갔기 때문에 기관의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 물음표. 외국인이 이제 받아갔는데요.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정말 반가웠죠. 코스닥 시장은 무려 8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2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변수 한 가지, 금리의 방향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환율의 방향성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유가가 있습니다. 유가와 전쟁이라는 변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안정입니다. 지금 유가 변수가 악재로 작용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혹시 유가의 변동사항이 있을까 봐 정리를 해드리면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간밤 2.5% 올랐습니다. 4일 만에 반등인데 이건 전쟁 이슈는 아닙니다. 유가는 달러로 결제를 하죠. 그래서 달러 대금으로 이제 역의 방향을 움직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변동 요인이 혹시 공급단 요인을 건드리게 되면 또 우리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유가 공급 측 요인과 외국인 우리 코스피 누적 순매수가 괴르같이 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난 라인은 유가 공급 측의 요인이 확 올라가면
코스피 순매수는 역의 축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공급 요인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 부분보다 더 과하게 팔았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나라 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업 비용 부담 확대에 따라서 마진 축소 가능성, 이건 숫자와 연결이 되는 고리고요.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 평가 차손 확대 우려 때문에 회피 매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가의 역발상 전략. 그러나 유가가 만약에 공급 요인이 없이 잘 안정세를 찾아간다. 이거면 또 역발상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3차례 정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 위험 부상 시기 정리. 처음에 가자 전쟁과 레바논 전쟁 때 유가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과 기간이 한두 달 정도면 거의 정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제 걸프 전쟁만 예외인데 이건 7개월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다면 이 걸프 전쟁처럼만 나오지 않는다면 보통은 전쟁 이후에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유가 공급 요인 우려감은 정점을 찍고 오히려 외국인이 강하게 순매수를 한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전쟁 시작된 거 이스라엘 28 전쟁이 시작된 게 딱 거의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잘 지나간다, 외국인이 코스피 비중 빠르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일정, 실적 네이버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주가의 반응이 있으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중국 소비가 요즘 부침을 겪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요. 제주행 중국 단체 관광 전세기 운항 개시 일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일본 휴장 일정. 요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 종료일이기도 합니다. 엔터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장 마치고 움직였던 이제 상승 상위 테마인데 워낙 이제 시장에 목말라 했었던 자금들이 테마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단기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